안녕하세요. 미시경제학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번 학기에 어떤 생각으로 이 강의를 할 건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어떤 뭐 숙제가 있고, 뭐 어떤, 보고서를 써야 되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좀 더 그 강의 내용에 대한, 그러니까 좀 더 내용에 대한 거죠. 그래서 미시경제학이라는 어떤 분야 혹은 어떤 과목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말하자면은 뭐 미시경제학으로 들어가는 입구죠. 그냥 대부분의 책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제일 앞에 나오긴 해요. 그래서 뭐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워갈 수 있다. 뭐 이 구체적으로 주제들은 어떤 것들을 다루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잘 보면은 이 저자가 어떤 생각으로 이 책을 썼는지 이 저자의 어떤 철학이랄까요? 뭐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드리려고 한 말씀도 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어떤 뭐 말하자면 뭐 어떤 철학이랄까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이 미시경제학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본다면은 오늘까지는 말하자면은 아직 미시경제학 세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바깥에서 그냥 이제 한번 간을 보는 거죠. 이게 어떤 건지 우리가 이거를 좀 더 한 걸음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직 잘 모르지만 일단 이걸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그거에 대한 일종의 뭐 어떤 이 미시경제학으로 가는 출입구 그 부분에 서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교수님들보다는 좀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 개인적으로도 뭐 철학이나 역사나 이런 거를 좀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거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은 어떤 세계로 들어갈 때 그 입구와 출구를 확실히 해놓고 거기에 종종 나와 서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대상을 한 걸음 멀리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거리감이 있어야지 이거를 좀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현실이나 아니면 다른 세계 다른 분야 그런 것들이랑 좀 더 연결을 하기가 좀 더 용이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뭐 어떤 과목을 하든지 간에 이 철학이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 쓰는 편이고, 말하자면은 뭐 미시경제학을 하더라도 미시경제학 세계 속으로 바로 풍덩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입구에 서서 잠시 이제 이게 뭔지 한번 더 생각을 해보는 그런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할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어떤 책을 보든지 간에 어떤 교과서를 보든지 간에 그 제일 앞부분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 분야,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말하자면 어, 그 내용을 요약한 걸 보면은 이 사람의 어떤 생각의 핵심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일 유명한 이 맨큐의 경제학, 우리 경제학 교과서의 거의 대명사가 되었죠. 이 맨큐의 경제학을 보면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경제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경제학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경제학에 대해서 이제 이 저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제일 앞부분에서 대강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경제학이란 희소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학문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맨큐의 경제학이 워낙 이제 이 시장의 지배적인 그 교과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 경제학은 희소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학문이고 뭐 경제학의 10대 원리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경제학은 이런 원리로 이루어진 이 10대 원리로 이루어진 어떤 학문이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게 될 것, 그런 생각을 많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이 책 말고 이제 다른 책의 앞부분도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제 생각을 직접 이렇게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런 식의 생각, 이런 식의 접근을 사실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맨큐의 경제학이 굉장히 시장에서 지배적인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책이 그렇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아니 뭐 좋은 책이 좋은 책인데 이제 뭔가 좀 불만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책만을 가지고 이게 경제학이구나 하는 거는 약간 좀 그건 아니지 않나라는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보면 경제학의 10대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로 경제학이 이런 거라면은 이게 10대 원리라는 거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고 외우고, 그게 이제 그러는 게 경제학 공부라면은 사실 다른 모든 책에도 다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겠죠. 경제학의 10대 원리는 뭐고, 그래서 모든 선택엔 대가가 있고, 뭐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무엇이고, 뭐 합리적 판단 한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 10개를 다 적어 놓진 않고 9개밖에 적어 놓지 않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완전히 정말 경제학을 딱 이해하는 정말 좋은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책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번하임 앤 윈스턴이라는 사람들, 사실 오늘 보여드릴 이 책들의 이 저자들은 다 경제학계에서는 슈퍼스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제학자들도 이제 학생이다가 이제 점점 공부 뭐 박사를 받고 공부를 더 많이 해가지고 뭐 교수가 되고, 그렇게 해서 또 본인이 또 유명한 경제학자가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 때 이렇게 유명한 경제학자들을 보면은 약간 팬심을 가지고 난 저 사람 너무 멋있다, 뭐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약간 이런 팬덤이 있거든요. 뭐 맨큐도 그렇지만 뭐 번하임, 윈스턴, 그리고 뭐 굴스비, 뭐 스티븐 레빗, 뭐 아세모글루, 이런 사람들, 지금 그런 사람들 책들을 언급을 할 건데, 제가 그런 사람들이 다 경제학계에서는 락스타예요. 엄청난 슈퍼스타예요. 그래서 이분들 저 개인적으로는 뭐 당연히 굉장히 존경하고 굉장히 팬이지만, 이 책들 보면은 또 제가 비교를 하면서 이 사람 말이 좀 더 그럴듯한 것 같다, 저 사람 말은 좀 아닌 것 같다, 약간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번하이면 윈스턴 미시경제학 요 책 보면, 요 책도 저는 좀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저는 마음에 드는 책인데, 어쨌든 그 미시경제학 책 앞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미시경제학은 개인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이런 결정들이 사회의 희소한 자원 배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연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랑 좀 비슷해. 앞에 맨큐의 경제학에 나온 거랑 좀 비슷한 거죠. 맨큐의 경제학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희소한 자원 배분에 대한 학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뭐 추가로 개인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그러니까 이 개인들의 결정이란 부분이 좀 추가되고 강조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중심 주제들 해가지고 8개의 중심 주제, 미시경제학에서 다루는 8개의 중심 주제라고 해서 나오는데, 사실 요게 앞에서 그 맨큐의 경제학에 나오는 그 10대 원리랑 되게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비슷하죠. 트레이드 오프는 피할 수 없다. 뭐 올바른 의사결정은 대개 한계라는 개념을 이용해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가격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교육은 모두에게 편익이다. 뭐 경쟁 시장에서 가격은 상품에서 소비자가 얻는 가치와 생산자의 생산 비용을 둘 다 반영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앞에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굉장히 많이 겹쳐요. 그래서 뭐 모든 선택에 대가가 있다.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무엇이다. 요거가 이제 트레이드 오프에 대한 얘기죠. 요 두 가지가. 그리고 뭐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거 비슷한 내용이 또 있었죠. 그리고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그리고 그 번하임 앤 윈스턴 그 책에는 또 어떤 얘기도 있었냐면은 가격은 경제적 유인을 제공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자유 거래는 모든 사람이 이롭게 한다, 이 내용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경제학의 10대 원리라고 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긴 해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근데 이 차이점이 있다면, 다시 번하임 앤 윈스턴 이 책으로 돌아와서 다시 차이점을 보자면, 여기선 10대 원리라고 하지 않고 그냥 중심 주제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미묘하지만 저는 꽤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원리라고 생각하는 거는, 원리는 이미 결론이고 이미 이 경제학자들이 뭐 연구를 해서 얻어낸 결론이고, 그냥 그 결론을 외우는 것이, 그 결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느낌이 드는데, 중심 주제들이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원리나 뭐 어떤 법칙 뭐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냥 요 주제들 중심으로 우리가 이 교과서를 썼다, 그냥 이 정도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은 그 느낌이 이 원리나 뭐 법칙 이런 정도의 느낌보다는 좀 더 좀 톤 다운된, 좀 약한 그런 느낌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시경제학에선 이런 걸 다룬다 하는 내용이고, 이 내용 자체도 사실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이 슬라이드는 이 와이스에게 올려드리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지금 이 시간에는 그냥 이 각각 교과서에서 이 미시경제학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시 얘기하면은 그 입구에 서서 우리가 이제 뭐 가이드가 이 우리가 지금 둘러볼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유물이랄까요? 유적지랄까요? 유적지에 가이드가 서가지고 이 유적지는 어떤 유적지입니다 해서 입구에 서가지고 그런 걸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이 사람들의 생각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게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딱 어떤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그냥 경제학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만 할 게 아니라, 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비교를 하면서 경제학이란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책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그림까지 보여드리면서 소개해드렸던 책인데, 그러니까 굴스비랑 레빗이랑 스바이슨 세 명이서 쓴 이 미시경제학 책인데, 이 책에는 앞에 이런 식으로 시작해요. 미시경제학은 로렌과 같은 소비자와 로사와 같은 생산자의 구체적인 선택을 연구하는 경제학 분야이다. 그러니까 뭐 요 앞에서 제일 처음에 뭐 로렌과 로사가 뭐 커피를 뭐 생산하고, 뭐 로렌이 커피를 생산하고, 뭐 아니 로렌이 커피를 소비하고 로사가 뭐 커피를 생산하고, 뭐 그런 얘기가 앞에 나와요. 그 다음에 미시경제학은 이런 경제학 분야이다 했는데, 여기는 지금 뭐 트레이드 오프나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희소자원 뭐 이런 얘기 없고, 그냥 바로 미시경제학은 선택에 대한 경제학이다. 선택에 대한 연구를 하는, 선택을 연구하는 경제학이다. 그냥 이렇게만 나오죠. 그러니까 좀 달라요. 이게 사람들이 이 미시경제학 요 과목 혹은 요 분야를 보는 시각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좀 더 강조되는지가 좀 다르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또 특징적인 것, 그 앞에 제가 소개드린 책들이랑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이 뭐 10대 원리 이런 얘기 없어요. 10대 뭐 경제학의 10대 원리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정말 경제학이 그냥 10대 원리로 요약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이해하고 외우는 것이 경제학이라면은 모든 경제학 책에 그 10대 원리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대신에 골스비와 뭐 레빗과 스바이슨이 쓴 이 미시경제학 책에 보면은 이런 농담이 나와요. 뉴욕시를 구경 온 한 여행객이 현지인에게 카네기 홀은 어떻게 갑니까? 라고 묻자, 그 뉴욕 시민은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죠. Practice, practice and practice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미시경제학도 마찬가지다. 미시경제학 도구 사용을 연습하는 것이 미시경제학에 능숙해지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어떤 그냥 원리가 있고, 그 원리를 외우고 뭐 이런 게, 그냥 그 원리만 딱 이해하고 그냥 그러면은 바로 이 경제학에 숙달됐다라고, 경제학을 배우는 것은 그런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굴스비랑 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미시경제학에 접근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미시경제학은 그냥 도구고, 그 도구 사용을 연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주어져 있는 결론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사용되는 어떤 도구를 익히는
게 미시경제학 공부라는 거죠. 뭐 결론을 외우는 게 아니라 도구 사용법을 익히는 거. 그런 점에서 이게 굉장히 어떤 이 과목을 보는 시각 차이가 굉장히 뚜렷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요쪽에 좀 더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10대 원리니 뭐 8가지 중심 주제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긴 하고, 그리고 그 경제학에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핵심적인 주제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시경제학 이 경제학 교육, 대학에서 경제학 교육을 하는 것의 가장 큰 의미는, 저는 이런 식으로 이 어떤 도구를 주고 그 사용법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마지막 한 권만 더 보면, 그 앞부분만 보면은 이제 요 책은 아세모글루랑 뭐 누구죠? 라입슨이랑 뭐 존 리스트, 세 명이서 쓴 경제학 원론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 원론이니까 미시경제학보다 좀 더 전 단계에 있는 좀 더 기초적인 그런 교과서죠. 여기서도 되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아세모글루, 뭐 이제 터키 사람이니까 원래 이 사람 이름은 아세모글루가 아니라 아세모울루라고 발음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냥 우리나라에서 다 아세모글루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세모글루라고 할게요. 아세모글루랑 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이 사람들 굉장히 팬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쓴 요 책을 사서 봤는데 그 내용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경제학 교과서의 앞부분에서 나와야 될 내용이 제일 앞부분에 나온 것 같아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경제학은 사람들의 선택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여기서도 무슨 희소자원이니 이런 얘기들은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희소자원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옛날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경제학은 희소자원에 대한 학문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고, 어느 순간 뭐 경제학은 인센티브에 대한 학문이다 이런 얘기도 좀 했었는데, 요새는 뭐 인센티브니 희소자원이니 이런 거보다도 그냥 사람들의 선택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런 식으로 좀 더 넓게 경제학을 정의를 하는 게 요새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여기서는 뭔가 근본 원리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일 앞에 이제 맨큐가 10가지의 근본 원리라고 했던 것, 그런 거랑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도 뭔가 근본 원리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근본 원리는 좀 더 추상적이에요. 결론보다는 어떤 전제, 출발점 그런 거에 가까운 어떤 방법론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근본 원리는 뭐냐면은, 사람들은 최적화를 하려고 노력한다. 이거는 경제 분석의 되게 어떤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전제가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최적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사람들은 주어진 선택 사항 중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려고 노력한다.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논쟁이 있어 왔고, 특히 이제 사회학이랑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랑 경제학 뭐 혹은 정치학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굉장히 논쟁이 있었던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이제 굉장히 많은 사회과학자들, 뭐 사회학자들, 뭐 정치학자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요 첫 번째 근본 원리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게 괜찮은 이 사회과학을 어, 사회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들의 사회적 행동을 이해하고 묘사하기 위한 괜찮은 전략이라고 하는 것에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근본 원리고,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이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근본 원리는 뭐라고 했냐면은, 경제 체제가 균형에 있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균형이란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바꿈으로써 아무런 편익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원리는 각자가 자신에게 좋은 거를 택하려고, 가장 좋은 걸 택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의 선택들이 모여서 경제 체제 전체는 어떤 균형이라는 상태, 경제학자들이 균형이라고 부르는 그 상태에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균형이라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자신의 행동 혹은 자신의 전략 등을 바꿈으로써 아무런 편익도 얻을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아무도 자신의 행동을 바꾸지 않는 일종의 어떤 안정된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나중에 말씀드려도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균형이 안정적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변화가 없다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이게 이 어떤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걸쳐서 뭐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이 균형이 사람들의 선택과 행동이 계속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도 그 자체로 균형일 수 있어요. 그리고 경제 체제는 균형에 있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충격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무슨 기후 변화가 있다든지 그런 외부적인 충격이 일어났을 때 그때 경제가 큰 충격을 받아서 흔들하지만 다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한다. 약간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변화가 없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자신의 전략을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미래 변화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적절히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뭐 그냥 뭐 어떤 미래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또 대응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어떤 어, 결국은 사람들이 자신의 전략을 더 이상 바꾸려고 하지 않는 상태로 수렴하려고 한다. 수렴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정도의 의미죠. 그래서 이 경제학자들이 균형에 있다, 균형 분석을 하려고 한다는 거를 보고, 현실에선 이렇게 변화가 많은데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균형이라는 게 꼭 안정적이고 변화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근본 원리 경험주의인데 이 경제학자들은 이론을 검증하고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데이터를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근본 원리랑은 약간 좀 느낌이 다른 세 번째 근본 원리인데요. 어쨌든 이것도 어떤 경제 연구의 방법론에 대한 거죠. 경제 분석의 어떤 전제가 되는 그런 내용이고 이거 자체는 사실 결론이 아니에요. 이 근본 원리 세 가지 근본 원리라고 나와 있는 요것들은 어떤 결론이 아니라 우리가 경제 분석을 할 때 어떤 출발점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제가 또 여기서 강조를 하고 싶은 거를 또 빨간색으로 칠해놨는데 이제 이론을 검증하고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는 거죠, 경제학자들이. 그래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경제학자들이 하고 싶은 거다. 근데 거기에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뭐 그걸 한다. 이제 이런 내용까지 해서 이 경제학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 이 사람들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사람들 굉장히 팬이고 이 사람들의 시각이 뭐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이 사람들의 시각을 받아들이고 그냥 그걸 따라가면 되느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전 또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김상현이 뭐 이런 책을 썼다고 해보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책을 썼다고 경제학 3주 만에 씹어먹기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 앞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경제학은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인간 혹은 비인간 행위자의 선택에 대하여 그리고 선택의 결과에 대하여 연구한다. 이렇게 경제학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했어요. 경제학은 이런 학문이다라고 제가 정의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 뭐 맨큐리 경제학만 딱 보고서 경제학은 이런 것이다. 그런 고정된 시각을 가질 필요는 없고 그리고 뭐 다른 뭐 더 유명한 최신 트렌드에 맞는 또 유명한 뭐 MIT 하버드 경제학자들이 쓴 책을 보고서 경제학은 이런 것이구나 딱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경제학이 세상이 복잡한 것처럼 경제학도 복잡하고 그거를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 미시경제학을 일단 미시경제에서 어떤 내용들을 하는지 그 뭐 맨큐라든지 뭐 번하임, 윈스턴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걸 또 넘어설 필요도 있다. 그래서 경제학이라는 것은 딱 요런 거다라고 미리 어떤 선입견을 갖고 딱 고정할 필요 없이 좀 더 자유롭게 경제학은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더 유연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뭐 제가 이런 얘기도 썼다고 쳐보죠. 미시경제학은 다른 경제학 과목들을 듣기 위해 듣는 과목이다.
이거는 뭐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저 이 내용 이 말도 저는 되게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어 제가 하고 싶은 게 있고 그리고 제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제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미시경제학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경제학 과목을 들을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시경제학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을 못 배워서 다른 경제학 과목을 들을 때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가르쳐야 되는 내용을 안 가르쳐 가지고 뭐 다른 과목 교수님들이 아니 미시경제학 도대체 누가 가르쳐서 이런 것도 안 가르친 거야.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저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또 이제 제가 가르쳐야만 되는 내용들이 있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또 가르치려고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그중에는 이제 수학을 이용한 분석들, 수리적인 분석들 이제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무슨 근본 원리를 이런 거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보죠. 제 시각을 담아서 첫 번째 근본 원리는 뭐 경쟁은 그 안에 있는 이들을 힘들게 그 밖에 있는 이들을 이롭게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쟁을 벗어나려고 한다. 이것은 앞에서 나왔던 어떤 그런 근본 원리들이랑 좀 다르지만 뭐 이것도 굉장히 경제학에서 되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경쟁은 단순히 뭐 무슨 경쟁 시장이 좋다 이런 얘기보다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유용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쟁 시장이 좋다 뭐 이런 거보다는 아니면 뭐 경쟁이 좋다 이런 거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은 이런 거예요. 경쟁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로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생산자들끼리 경쟁을 하면은 소비자가 이루어지고 뭐 정치인들이 경쟁을 하면은 시민들이 이루어지고 뭐 소비자들이 경쟁을 하면은 뭐 뭐 독점 공급자가 있다면 그 독점 공급자가 뭐 이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경쟁 밖에 있는 사람들은 편해지고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경쟁을 벗어나려고 해요. 뭐 어떤 기업가들도 자신의 어떤 독점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활동들을 하고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이 제품은 나만 공급한다 이런 위치에 서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경쟁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경쟁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냐면은 경쟁의 배치에 따라서 부의 분배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노력만 직사게 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소위 대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하죠.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나랑 비슷한 서비스나 어떤 노동이나 어떤 제품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대체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람들은 그냥 노력만 직사게 하고 돈도 많이 못 벌고 근데 이제 대체 불가능한 어떤 기술이나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떼돈을 벌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경쟁의 배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 사회 속의 경쟁의 배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부의 분배가 달라지죠. 사회 내에서. 그리고 뭐 정치는 제도를 만들고 제도는 경쟁을 특정한 방식으로 배치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제가 뭐 근본 원리라고 제시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경제학이 사실 이런 내용들을 다 다루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런 내용들이 경제학에서 되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되게 핵심적인 아이디어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학이라는 것이 딱 요것이다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좀 더 이렇게 유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더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래서 결론을 좀 어느 정도 지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요 책들 이 교과서 저자들의 철학들을 좀 비교를 하면서 제가 여기서 도출하고 싶은 결론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리라든지 뭐 법칙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암기하는 거랑 어떤 사고 훈련이 있다면 저는 사고 훈련이 더 타당한 더 적절한 경제학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결론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이해하고 그 과정을 활용해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당연히 이제 그런 훈련을 하고 그 뭐 새로운 사고법을 익히고 그런 거는 당연히 3주 만에 씹어 먹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 경제학 3주 만에 씹어 먹기라는 거는 당연히 농담이었고요. 이 3주 만에 제가 뭐 강의를 다 한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그걸 또 더 활용하고 더 개발하고 이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뭐 경제학을 그러니까 오랫동안 뭐 대강 20년 동안 공부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계속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고 뭐 여러분들도 당연히 더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그러면은 제가 사고 훈련을 하는 거가 경제학 교육이다. 사고 훈련을 받는 것이 경제학을 공부를 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이 모형 기반 사고법, 이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모형에 기반한 사고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이제 요게 다음 질문이 될 텐데 이거는 좀 힘 빠지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다시 원래 경제학 교과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에 기반한 사고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냥 모형을 배우기가 그걸 통해서 모형에 기반한 사고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영어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영어 활용법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그냥 다시 영어 문장 그 자체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영어 문장들을 막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문장도 외우고 저 문장도 외우고 하다 보면은 그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형을 활용해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결국은 그냥 구체적인 경제학 모형들을 배움으로써 결국은 이제 이 모형에 기반한 사고법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기존의 미시경제학 과목들 혹은 미시경제학 교과서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경제학 모형들을 배우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이 과목에서 하려고 하는 것과 기존의 다른 미시경제학 과목들이나 미시경제학 교과서에서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지금 왜 이렇게 뭐 쓸데없이 길게 얘기를 하고 있냐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 좀 약간 미묘한 얘기니까 좀 집중해서 잘 생각해서 들어보세요. 데카르트의 방법서설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철학책이죠. 이 나는 생각한다, 존재한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나는 생각한다, 그로 존재한다. 요 얘기 나온다는 그 방법서설, 그 책. 그 책을 읽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냥 데카르트와 마치 대화를 하듯이 이거를 그냥 철학책으로서 내가 이 어떤 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읽을 수도 있고요.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한번 읽고 나면 그게 일단 첫 번째 단계겠죠. 그렇게 잘 읽고 나서 그래서 이제 이 데카르트의 철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칸트도 읽고 뭐 아니면은 뭐 비트겐슈타인도 있고 자기 철학도 만들기도 하고 자기 생각도 하고 이제 철학자들 비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데카르트의 방법을 어느 정도 좀 약간 한 걸음 물러나서 데카르트 방법 서설을 물러나서 그걸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 그 책 자체를 그냥 단순히 철학책이 아니라 일종의 역사적인 자료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했구나. 그때 어떤 뭐 사회적인 맥락은 뭐였을까? 그 당시에 어떤 지적 사회의 맥락은 뭐였을까? 아니면 경제적인 변화는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어떤 역사적인 자료로서 그거를 읽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경제학 모형을 하나를 바라봤을 때 그거를 일단 우선적으로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게 제일 먼저가 되겠죠. 그 경제학 모형이 뭔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거를 한 걸음 멀리 떨어져 가지고 다른 경제학 모형들이랑 비교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경제학 모형들의 어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경제학 모형을 만들 수는 없을지 그런 생각도 해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운동을 할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운동을 하는 거랑 의식적으로 어떤 근육에 자극을 주는지 막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 게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그 의식적인 운동인 것처럼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게 지금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경제학 모형, 이게 경제학 모형이니까 외우자. 뭐 맨큐의 경제학에 나왔으니까 외우자. 맨큐가 얘기했으니까 다 뭐 맞는 말이겠지. 결론을 외우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걸음 멀리 떨어지기도 하고 뭐 더 다가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의식을 하면서 그거를 보자는 거죠. 경제학 모형이라는 것들이 다 완벽하지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항상 보면서 항상 어떤 개선점을 찾을 수 있고 그 한계점을 찾을 수 있고, 그 한계, 어떤 모형의 한계를 알아야지 그 도구를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모형을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구를 사용하는 법을 먼저 익혀야겠지만 동시에 그 도구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사용자로서 뿐만 아니라 일종의 도구를 새로 만들기도 하는, 그 도구의 한계도 알고, 그래서 그 도구를 개량할 수도 있는 일종의 엔지니어로서도 우리가 그 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자꾸 제가 뭐 도구라고 했다가 모형이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해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다시 경제학 모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학 모형을 우리가 왜 단순히 그냥 이해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한계도 알고 그거를 또 개선하려는 생각도 해봐야 되냐면, 세상은 복잡하고요. 엄청나게 복잡하고요. 그래서 세상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리고 모든 상황에 맞는 완벽한 경제학 모형은 없어요. 그래서 각각 상황에 맞는 새로운 경제학 모형을 개발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대강 맞는 거는 뭐 기존의 모형들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대강 이 상황에는 이럴 것 같다. 그래서 뭐 그 기존에 배운 내용을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미묘한 차이들, 정말 이제 좀 어느 정도 전문적인 분석을 하려면은 거의 항상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야 돼요. 어, 여러분들이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경제학 공부의 수준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실 필요는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모형의 한계, 도구의 한계를 이해하고 나면은 그 도구를 더 잘 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 그 점을 제가 또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게 이제 결론인데, 이제 이런 이 모형 기반 사고법이니 뭐 경제학이 어떤 선택과 결정에 대한 학문이니 이런 얘기를 제가 한참 많이 했으니까 다시 한번 이 독후감 과제에 대해서 리마인드를 시켜드리고, 이게 어떻게 이 수업 안에서 어떻게 다 연결이 되는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독후감 과제가 있고요. 그 독후감 과제가 굉장히 큰 최종 학점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책을 어떤 책 읽으시면 되냐면 이 슈퍼 띵킹이라는 이 책 읽으시면 되고, 이 부제가 모든 결정의 공식이죠. 그러니까 요 책을 쓴 사람들은 경제학자들은 아니긴 한데 경제학 모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요 결정의 공식이라고 하는 요 결정, 디시전, 뭐 초이스, 선택, 요런 것들이 사실 경제학에서 다루는 내용이랑 어, 긴밀하다고 하는 표현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경제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결정에 대한 뭐 디시전 혹은 초이스 뭐 그런 거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이 책을 읽으시면은 또 경제학 모형들, 굉장히 다양한 경제학 모형들이 현실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고 그러는지 그런 거를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책을 읽으면서 이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니까 이제 그냥 이 강의를 듣는 거랑은 좀 다른 그런 배움의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기 말에 독후감 제출하시면 되고, 책에 나온 모형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그런 내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 혹은 결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니까 또 좀 더 제가 뭔가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제가 경제학 이 뭐라 그러게, 경제학 덕후라 그러죠. 그런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경제학 역사 이런 데도 관심이 많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하고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좋아하고 이래서 그 부분도 제가 한번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제학이라는 말이 이제 이코노믹스인데, 이코노믹스란 말이 애초에 어디서 나왔는지 이제 어원을 추적을 해가면은
이 그리스에서 나온 그리스 시대에 뭐 나온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 시대에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그 자료들이 많지는 않지만 가장 많은 저서를 남긴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이 경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썼냐면은 그 폴리스랑 대비되는 그러니까 폴리스에서 일어나는 폴리틱스랑 대비되는 어떤 개념으로서 이 집안을 이제 이코스라고 해서 여기 오이코스라고 집안은 오이코스라고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이제 요 앞에 오랑 아이랑 합쳐지면은 이 그리스 말에서는 그냥 이라고 읽는데 그래서 이코스예요. 이코스가 집안인데 집안 경영에 대한 어떤 원리, 원칙, 그 올바른 선택, 그 집안 경영의 원리 요거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뭐라 그랬냐면 이코노미아라 그랬어요. 오이코노미아라고 보통 사람들이 많이 발음을 그걸 읽는데 사실 그리스식으로는 이코노미아예요. 이코노미아라는 거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했고 그것이 이제 이코노믹스라는 말이 거의 처음 쓰인 걸로 이제 어원을 추적해 가면은 이제 거의 처음 쓰인 걸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코노미아라는 말이 이 중세 시대에 와가지고는 중세 시대는 어떤 시대죠? 유럽의 중세 시대에는 이제 교회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이 중세 시대에 뭐 학문이나 뭐 그런 것들 다 어떤 신학과 연계돼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이 이코노미아라는 말도 사실 이 그 신학적인 맥락에서 또 쓰였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코노미아 혹은 그 이코노미아라는 게, 이 경제라는 게, 경제학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됐죠. 신학 속에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이코노미아라는 거는 하나님이 세상 경영을 하는 어떤 원리, 섭리, 이것이 이코노미아였습니다. 중세 시대에는요. 그러다가 이제 근대 중상주의, 뭐 절대 왕권 이런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이 좀 다른 변화가 일어나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왕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죠. 그건 뭐 정치 경제적인 맥락에서는 이제 교황권이 이제 추락하고 이제 왕권이 강화되는 뭐 그런 맥락 속에서 그리고 국왕의 왕권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부를 축적해야 되는데 그 부라는 것이 이 어떤 상업을 통해서 축적되는 어떤 귀금속, 뭐 귀중품, 뭐 이런 것들이 부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죠. 어쨌든 그 시절에 이 국왕이 나라를 경영하는 개념으로서 이제 폴리티컬 이코노미 그러니까 집안을 경영을 하는 게 그냥 이코노미아였다면은 이제 그거를 정치적인 수준에서 국왕이 마치 집안을 경영하듯이 하나의 가게를 경영하듯이 나라를 경영하는 게 이제 폴리티컬 이코노미고 그게 동시에 어떤 이 학문의 이름이기도 했죠. 그래서 고전 경제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담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 뭐 칼 막스 뭐 이런 사람들 이제 고전 경제학자들이 하는 게 그 사람들은 이코노믹스라는 걸 했다고 하지 않아요. 이코노믹스라는 말은 그때는 없었고 그 사람들은 폴리티컬 이코노미를 했다라고 하죠. 정치 경제학을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정치 경제학은 다름이 아니라 이 집안 경영, 이코노미아를 더 큰 수준, 더 높은 수준에서 그래서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폴리티컬 이코노미였다. 그래서 요 당시에는 뭐 통계학과 함께 인구 개념이 등장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이런 인구라는 나라라는 게 뭔지에 대한 개념도 좀 불확실했고 그리고 그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인구라는 거의 개념도 좀 불확실했는데 이 통계학이 발전이 되면서 이 원래는 이제 보험학에서 통계학이 나왔죠. 보험학에서 통계학이 발전이 되면서 이제 인구라는 개념 어떤 그 스스로 어떤 원리와 원칙을 통해서 뭔가 생명처럼 움직이고 있는 변화하고 스스로 조직하는 그런 인구라는 개념을 그거를 어떤 학문적인 대상으로 파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폴리티컬 이코노미의 대상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 또 제가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동양에서도 비슷한 개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경영이라는 주제로 동양에서는 이제 동양이라고 하면 이제 중국이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런 식으로
이 육아 사상에서는 이런 수신 가장 먼저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고 그리고 제가 이 가계 이 가정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치국 나라를 다스리고 평천하 천하를 다스리는 이렇게 점점 높은 수준으로 가면서 어떤 경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랑 어떻게 보면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패러럴한 어떤 이미지가 보여요. 그래서 그냥 집안을 경영하는 이코노미아랑 이제 나라를 경영하는 폴리티컬 이코노미 거기에 어떤 그런 거랑 육아 사상에서 제가랑 치국 요거의 어떤 패러럴한 이미지가 보이죠. 그런 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말 이제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이랑 뭐 그 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근대 경제학을 만들어 내죠. 근대 경제학적인 아이디어들을 막 제시를 하는데 알프레드 마셜이 이제 이코노믹스라는 말을 처음 썼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경제학, 이코노믹스라는 거를 연구하고 공부를 하고 뭐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한 이코노믹스는 이제 생산 소비 활동과 시장의 작동에 대한 학문이었죠. 그래서 알프레드 마샬이 뭘로 가장 유명하냐면은 수요와 공급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X자 그래프 그거를 처음 이제 제시한 사람이 이제 이 생산과 소비 활동 시장의 작동에 대한 그런 연구로서의 경제학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냥 단순히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뭔가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불완전하다. 그러므로 공급과 소비, 공급과 수요 이 양쪽을 다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X자 그래프를 그려서 제시한 걸로 이 사람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의 전통에서는 이제 경제학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죠? 경세재민이라는 말에서 온 거고 경세재민이라는 말을 풀어서 생각하면은 이제 세상을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한다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보면은 어떤 누군가가 뭔가를 선택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런 거에 대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집안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 가게를 경영하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은지 뭐 나라를 경영하는 왕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은지 그러다가 이제 근대로 오면서 좀 더 이 포인트가 이 인구 이제 그냥 개별 생산자와 개별 소비자들의 선택들에 좀 더 이 초점이 맞춰지게 됐고요. 그리고 그리고 또 동양에서는 이제 경세재민 우리나라에서 경세재민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누구의 선택이 이 표현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누구의 선택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세상을 경영하는 사람의 선택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세재민이란 말 자체는 백성들의 선택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큰 별 생각이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어쨌든 경제학 역사 속에서 이 선택이라는 것, 선택 혹은 결정이라는 것이 무엇이 좋은 선택인지 이런 것들이 되게 핵심적인 질문이었다. 그래서 그런 이 어떤 사회적인 요구, 정치적인 요구 그런 것들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이런 사회 역사 속에서 이렇게 어, 발전해 왔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경제학이라는 것이 애초에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선택과 결정에 대한 학문으로서 오늘날 굉장히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학은 어떤 경제학인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좀 말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영상을 또 나누기는 또 약간 그런 것 같아서 그냥 끝까지 한번 끊지 않고 가보겠습니다. 현대 경제학은 어떤 건지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알아서 끊어서 들으세요. 현대 경제학은 어떤 학문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이제 버나임 앤 윈스턴 책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미시경제학은 희소한 자원 배분 과정을 과학적 방법을 통하여 이해하려고 한다. 이제 과학적 방법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 방법이라는 게 뭔지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먼저 관찰을 하고 그 관찰을 토대로 어떤 뭐 이론화를 한다고 해요. 이론화 과정에서 이제 모형을 이용해서 어떤 그 아이디어를 이론화하고 그 다음에 이론으로부터 어떤 추론을 도출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추론을 검증을 해보는 거죠. 추가적인 관찰을 통해서 또 데이터를 모으고 그래서 이 추론이 맞는지 그거를 검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그게 맞으면은 뭐 좋구나 그러고 뭐 틀렸을 경우에는 이론을 수정을 하죠. 그래서 이론을 재정립한다. 이런 끝없는 과정, 이 끝없는 과정을 이제 과학적 방법이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을 이제 그냥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면은 사실 경제학은 과학인 것 같아요. 이 이론화와 어떤 데이터를 통한 어떤 검증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전 세계 수십만 명의 경제학자들이 이거를 열심히 수십만 명은 안 되려나 뭐 수만 명의 경제학자들이 이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시각을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아리엘 루빈스타인이라고 또 이 사람도 굉장히 경제학계에서는 슈퍼스타 중에 슈퍼스타인데 이 사람은 자신의 책인 Economic Fables라는 그러니까 경제적 우화라는 뜻이죠. 경제적 우화라는 Economic Fables라는 그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경제 이론은 어, 이 어떤 아이디어, 어떤 사상, 어떤 생각을 우리가 모델이라고 부르는 걸 통해서 그거를 포뮬레이트 한다. 그러니까 모델이라는 걸 이용해서 모형이라는 걸 이용해서 어떤 사상을 표현하고 그거를 정립하는데 이 모형, 모델이라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좀 과학적인 느낌을 주는, 사이언티픽한 느낌을 주는데 그게 사실은 뭐 별로 그렇지 않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어떤 페이블, 그러니까 이 우화 혹은 테일, 이야기 이런 거보다 모델이라고 하면은 더 과학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같은 거다. 우리는 사실은 모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페이블이고 테일이다. 우리는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교훈을 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코노믹 시어리라는 거는 경제 이론이라는 거는 사실 어떤 과학적인 모델 뭐 되게 과학 같은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이야기다. 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냥 뭐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그냥 계속 가던 길 가라 이랬을 텐데 이 루빈스타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이 경제학계에서 존경받는 빅가이라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게 굉장히 울림이 있죠. 이 사람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감히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굳이 이제 루빈스타인을 인용을 해서 하고 싶은 말은 모형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기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이상인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좀 하고 그것까지 얘기를 하고 나면은 오늘 강의는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형은 단순한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왜냐면은 모형에는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뭐 소설 같은 거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떤 플롯에 따라서 어떤 흐름이 쭉 있죠. 그거는 주로 뭐 굉장히 어떤 실험적인 소설이 아니면은 그 이야기 속에는 어떤 단선적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어쨌든 이 이야기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연쇄죠. 연쇄적으로 발생한 어떤 사건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한 가지의 이야기가 되죠. 근데 모형은 그거보다는 좀 더 복잡해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모형은
발생한 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한 것도 모형에는 다 들어있어요. 그게 모형의 특징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모형을 그냥 단순한 이야기랑 구분 짓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게 경제학을 혹은 모형을, 경제학 모형을 이제 좀 과학에 가까운 것으로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은 뭘 하는 거냐면은 어떤 세상의 법칙들을 뭐 밝히고 막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결국은 뭐 어떤 사회 현상이 됐든 뭐 자연 현상이 됐든 현상에 대한 어떤 설명을 찾는 건데, 그 설명은 대부분 어떤 인과관계를 밝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그런 어떤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어떤 과학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인과관계를 밝힐 때 모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생각을 해보죠. A가 B 하면 C가 발생한다. 이건 어떤 인과관계에 대한 문장이에요. 그런 것처럼 보여요. A가 B 하면 C 한다. 혹은 A가 B 해서 C가 발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건 인과관계를 표현하는 문장인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게 인과관계일까요?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런 질문을 더 해볼게요. A가 만약에 B 하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C가 발생한다면,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A가 B 해서 C가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B와 C 사이에 어떤, 그러니까 A가 B를 한다는 것과 C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하면은 A가 B를 했을 때랑 B를 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를 해서, B를 했을 때만 C가 발생하면은 우리가 그때 A가 B 함과 C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건 어떻게 보면 요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인과관계의 하나의 정의고 인과관계의 하나의 모형이긴 한데, 우리가 경제학에서 흔히 생각하는, 그리고 꽤 많은 과학에서 가정하는 어떤 인과관계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건 중요하고, 그거를 알려면은 우리는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라는 것을 이해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발생한 일만 관찰하면은 인과관계나 아니면 어떤 사건의 의미 같은 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그 사건의 의미를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셜록 홈즈가 걔가 짓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걔는 뭐 도둑이 들어오면은 짓는다라고 하는 발생하지 않은 일이지만, 그거를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그 사건의 의미를 좀 더 음미하고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는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항상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발생하지 않은 일은 경제학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단순히 요새는 사실 이 아이디어 자체는 이 어떤 실증 연구,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실증 연구에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등장을 해서 거기서 더 핵심적으로 쓰이는 거지만, 단순히 실증 연구뿐만 아니라 이론에서도 사실 이 아이디어 자체는 되게 핵심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론에서는 뭐 그냥 무의식적으로 다 활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발생하지 않은 일, 카운터팩추얼, 우리말로는 반사실적 결과라고도 하는데,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스피린의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아스피린의 효과가 뭔지 물었을 때, 그 아스피린의 효과라는 거는 아스피린을 먹었을 때 두통에서 아스피린을 먹지 않았을 때 두통을 뺀 그 차이, 그거를 말하자면 우리는 아스피린의 효과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먹었을 때나 안 먹었을 때나 머리가 항상 아프다, 혹은 먹었을 때나 먹지 않았을 때 머리가 항상 안 아프다, 그러면 아스피린의 효과는 없는 거죠, 그 사람한테. 근데 어떤 사람이 아스피린을 먹었을 때는 두통이 없어졌는데 아스피린을 안 먹었을 때는 두통이 남아 있다, 그러면은 아스피린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스피린의 효과를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발생하지 않은 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스피린을 먹었는데 만약에 먹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이거는 발생하지 않은 일이에요. 만약에 먹지 않았으면 어땠을지. 요거는 사실 우리가 관찰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 관찰되지 않은 발생하지 않은 그거를 모르면은 우리는 사실 인과관계를 파악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과학을 이렇게 표현하면 좀 심하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인과관계를 파악을 하려고 할 때는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경제적인 맥락에서 경제학 분석을 하는 거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경제학 분야에서 산업조직론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그 산업조직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법원에서 어, 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담합은 불법이에요. 그래서 담합을 기업들이 담합을 저지르면은 그 기업들이 이제 벌금을 물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자신들이 끼친 피해액을 그 피해를 받은 사람한테 보상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피해액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트리키해요. 이게 굉장히 알아내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담합을 했기 때문에 이 관측된 가격은 담합했을 때의 가격이에요. 담합을 해서 이 사람들이 가격을 높였어요. 그러면은 담합했을 때 높은 가격이 형성된 거는 그거는 관찰이 됐어요. 근데 피해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담합을 안 했다면 가격이 얼마였을까? 이거를 알아내야 되는데 그거는 발생하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은 일들이고 그래서 요것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일종의 모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인과관계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액도 계산해낼 수 있고 아스피린의 효과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형과 인과관계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우리가 모형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모형이라고 하면 제가 여기서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발생한 일과 발생하지 않은 일 모두를 고려하는 어떤 개념 틀, 그 발생한 일과 발생하지 않은 일 모두를 고려하는 어떤 개념 틀이 없이는 우리가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파악하려면 그런 제가 그 개념 틀이라고 부른 그 모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통 그 모형 안에는 다수의 인과적 명제 혹은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들이 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조건이 변하면 어떤 행동이 변화한다. 이런 명제들이 모형 안에 막 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든다. 이런 내용들이 모형에는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모형 안에는 다수의 인과적 명제들이 들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형 그런 개념 틀이 있어야만 또 우리가 이 인과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모든 모형은 발생할 사건들과 발생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학 모형은 행위자의 행동에 따라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발생한 일들에 대한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발생하지 않은 일, 그러니까 행위자가 다른 행동을 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도 모형 안에는 들어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뭐 많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하니까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그 원인은 이 경제학 모형에서 많은 경우에 원인은 어떤 행위자의 의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과학을 하는 방법으로서 이 의도를 통해서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뭐랄까요? 우리는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현상을 그냥 뭐 어떤 자연 법칙처럼 그냥 법칙에 의해서 그냥 이게 설명이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어, 어떤 알고리즘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그냥 굉장히 단순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회과학을 하는 건데 경제학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사회 현상을 의도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행위자의 의도가 이제 많은 경우에 많은 모형에서 이제 원인으로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 어떤 철학적인 설명은 이온 에스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책을 보면은 이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 책을 보면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현상을 단순히 어떤 규칙이라든지 그냥 어떤 구조, 그러니까 사회학에서 지금은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한때 되게 유행했던 생각들이 이제 마르크스주의나 아니면 뭐 프랑스 구조주의나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회 현상이나 뭐 사회적 행위들을 다 어떤 구조 혹은 어떤 규칙, 그냥 교육받은 대로 행동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해하려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그런 풍조가 있었는데, 요새는 좀 그런 게 아니고, 그런 현상은 그런 풍조는 좀 약간 잦아든 것 같고, 특히 경제학에서는 이 사회 현상들, 사회적인 행위들을 다 어떤 그 개인의 의도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의도를 통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과관계나 이런 그런 사건들, 그런 것들을 다 어떤 의도들로 설명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경제학 모형들에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형의 예측을 이해하는 것만큼 그 예측이 도출된 과정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생하지 않은 사건을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단순히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오늘 다 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배울 모형들을, 경제학 모형들, 뭐 예를 들어서 공급 수요, 공급과 수요 모형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얘기 나온 김에 경제학 모형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학 모형, 그래, 모형은 뭐 그런 거다. 모형이 왜 중요하고 그런 걸 알겠어요. 근데 그럼 경제학 모형은 어떤 건지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제학 모형은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다음을 고려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효용과 선택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핵심적이에요. 그러니까 효용, 제가 아까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사회적인 행위, 어떤 뭐 꼭 사회적인 행위일 필요는 없죠. 어쨌든 사람들의 행위를 의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그때 의도가 뭔지 그거를 기술하는 방법으로서 우리는 효용, 선호, 믿음, 제약 조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다시 한 번만 다시 얘기해 볼게요. 사람들의 의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의 의도는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냐면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선호,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제약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약 조건,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선호, 믿음, 제약 조건을 통해서, 그런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도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의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 혹은 행위 등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용이라는 게 그 되게 핵심적인 요소 중에, 여기서 효용은 이제 선호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효용이랑 선호가 정확히 동일한 건 아니지만 이제 효용과 선호가 비슷하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효용 혹은 선호는 행동을 이해하고 묘사하기 위한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은 선택에 대한 학문이고, 그런 의미에서 효용과 선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경제학 모형은 굉장히 특징적으로 그냥 굉장히 많은 경제학 모형들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경제학 모형에 인풋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무슨 이 뭐랄까요, 뭐 블랙박스가 있고, 그래서 그 블랙박스에다가 인풋을 집어넣으면 뭐 아웃풋이 튀어나온다. 그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죠. 뭔가 뭔가를 집어넣으면은 뭔가 결과물이 나온다. 인풋을 집어넣으면 아웃풋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인풋은 경제학 모형에서 그 인풋은 뭐냐면은 두 가지예요. 선호, 기술. 그래서 인풋은 선호랑 기술. 선호라는 것은 행위자의 내적 세계
뭐 생물학 혹은 심리학의 영역이랄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선호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이고, 프리퍼런스라고 부르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기술은 뭐 그 행위자의 외적 세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과학이나 공학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생산할 수 있고, 누가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 다 퉁쳐서 이제 기술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인풋이에요. 그런 인풋이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그 밑에 제도에 들어가요. 그래서 인풋을 제도라는 어떤 박스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아웃풋이 나와요. 아웃풋은 어떤 뭐 결과겠죠. 어떤 경제적인 결과, 경제적인 결과는 뭐 어떤 뭐 생산과 소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뭐 성장일 수도 있고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선호와 기술이라는 인풋을 제도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어떤 경제적인 결과가 나온다. 이게 보통 경제학 모형이 가지고 있는 틀이에요. 그래서 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경제학이 연구를 하는 거는 사실 많은 경우에 제도에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뭐 사람들의 선호 그것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요새는 뭐 행동 경제학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심리학적인 영역에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고 사람들의 선호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지만 전통적으로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도 한참 동안 우리가 가질 거는 경제학자들이 관심을 가질 거는 제도예요. 인스티튜션이라고도 하고 메커니즘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거는 뭐 일종의 게임의 규칙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떤 시장이나 화폐제도 혹은 정부, 뭐 기업, 학교, 법률, 전세제도, 금융제도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제도들이에요. 이런 제도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이 또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제학 모형이라는 거는 이런 것들 사이의 관계를 기술하는 엄밀한 개념틀을 경제학 모형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가장 간단하게 공급 수요 모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공급 수요 모형. 알프레드 마샬이 처음 제시를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제학 교과서에 제일 앞에 딱 펴면은 나오는 게 이제 공급 수요 모형이에요. 제일 앞에 폈을 때 나오는 이유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쉬우면서도 가장 활용도도 높고 이것만 이해해도 어디 가서 뭐 경제에 대해서 뭐 아주 잘한다고는 못해도 그냥 경알못이다 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뭐 듣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러진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이 공급 수요 모형만 잘 이해해도 어디 가서 나도 경제학 공부 좀 했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 간단한 모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예측을 그럼 굉장히 많은 현상을 이해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건데 구체적으로 좀 봅시다. 이 공급이라는 부분이 있고 수요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형을 뜯어보면은 이 공급이라는 부분은 기술과 자원 등 생산 환경을 반영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테크놀로지,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급은 그 행위자 외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어쨌든 뭐 기술 자원, 뭐 생산 환경을 반영하는 그런 이 어떤 경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경향성이란 건 어떤 거냐면은 더 많이 생산하면은 마지막 단위 생산 비용이 증가한다. 그래서 마지막 단위를 우리가 되게 강조를 하죠. 그 경제학에서 마지막 단위, 마지널 혹은 뭐 한계라고 하는데 요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그 한계 생산 비용 혹은 마지널 코스트가 증가한다. 요거를 요런 경향성을 반영한 것이 이제 공급 곡선이죠. 더 많이 생산하면은 왜 마지막 단위 생산 비용이 증가할까요? 더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뭐 예를 들어서 더 적합한 노동자를 고용하기도 더 어려워지고 이미 정말 훌륭한 노동자들은 다 고용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고용을 더 많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을 하려고 하면은 마지막 단위에는 이제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마지막에는 이제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런 노동자들을 고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은 생산 비용이 상승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경향성이 있다. 이게 이제 공급 곡선이 보여주는 바이고요. 그다음 수요는 뭐죠? 수요는 소비자의 어떤 내적 선호를 반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두 가지 선호랑 기술, preference랑 technology 요 두 가지 어떤 두
두 가지가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고 그게 어떤 인스티튜션 혹은 메커니즘에 들어가서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딱 전형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 테크놀로지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공급 쪽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프리퍼런스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소비자의 어떤 내적 선호라는 거는 이제 수요 함수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건 또 어떤 경향성을 보여주는데 어떤 경향성이냐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소비하면은 마지막 단위 마찬가지로 한계 마지널이란 뜻이죠. 그 한계 효용이 감소를 한다. 그래서 밥을 처음 한 숟갈 먹었을 때는 맛있다가 점점 많이 먹어서 나중에 배불러질 때쯤 되면은 그 마지막 한 숟갈의 밥의 어떤 효용, 기쁨은 첫 술만큼 높진 않겠죠. 그래서 한계 효용은 감소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학에서 계속 많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어떤 생물학적인 기반도 있어요. 어떤 자극이든지 간에 그 센시티비티는 그 자극에 대한 어떤 민감도는 그 자극이 강해질수록 약해지죠. 예를 들어서 뭐 빛에 대한 그 자극에 대한 센시티비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경향성을 다 반영을 해서 이 수요 함수는 우하향하는 그래서 더 많이 소비할수록 이 마지널 유틸리티, 마지널 베네핏은 감소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수요 함수가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나 있고 그리고 공급은 이제 우상향하는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을 딱 보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 보통 뭐냐면 시장 균형이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시장 균형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게 말하자면은 이 경제 모형의 아웃풋이죠. 인풋으로 수요와 공급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어디다가 집어넣냐면은 시장이라는 인스티튜션 혹은 메커니즘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이 선호와 기술, 수요와 공급을 그 인풋으로 집어넣고 그 인스티튜션, 이 시장이라는 인스티튜션에다가 넣고 이렇게 흔들흔들 섞으니까 아웃풋으로 탁 튀어나온 게 시장 균형이라는 거죠. 시장 균형은 그 가격, 시장 균형 가격과 그리고 균형 수량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얼마만큼의 가격에 얼만큼 거래되는지를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급 수요 모형은 이 균형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이 공급 수요 모형은 이 기술과 선호가 주어졌을 때 시장을 통해서 얼마만큼 가격에 거래되고 얼만큼 생산되고 거래되는지, 얼만큼 소비되는지 그거를 예측하고 그걸 보여주는 그런 모형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가격을 통해서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치시키는 그런 메커니즘이고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앞에서 뭐 모형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상이고 뭐 인과관계를 표현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했는데 그거를 여기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생하지 않은 일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고 그래서 그 발생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는 초과 수요예요. 그래서 이 모형에서는 우리가 초과 수요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도 이 모형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발생하지 않은 일이 왜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얘기가 이 모형 안에 들어 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초과 수요가 나타났다고 해보죠. 그건 이제 이 모형이 예측하지 않는 바인데 만약에 초과 수요가 있다면 만약에 수요가 너무 많고 그리고 공급이 너무 적다면 어땠을까?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은 증가해서 결국 수요와 공급이 다시 만나서 균형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이 모형이 예측을 하는 바죠. 그래서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수요가 많으면은 더 조금이라도 더 높은 가격을 내서 그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런 식으로 가격이 상승 압박을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조금 더 뭐 나 돈 더 줄 테니까 나한테 파세요라고 하는 초과 수요가 있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가격이 상승 압박을 받는다. 그리고 동시에 가격이 낮을 때는
가격이 높아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공급자들도 이제 공급량을 더 늘려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균형 상태가 되면은 더 이상 아무도 자신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자신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도 웃돈을 주고서 물건을 더 사려고 하지 않고, 이 공급자들도 그거 지금 공급하고 있는 양보다 더 많이 공급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균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과적 명제는 뭐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 상승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다 이 모형 안에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경제학 모형이라는 거 안에는 우리가 뭐 선호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뭐 제도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고, 그리고 이게 모형이기 때문에 발생한 일과 발생하지 않은 일, 그러니까 예측과 그리고 어떤 예측 되지 않는 것들이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예측되는 것들이 왜 발생하지 않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다 모형에 들어 있기 때문에 모형은 단순한 이야기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 공급수요 모형에 대해서 좀 말 덧붙이고 싶어요. 이 공급수요 모형은 굉장히 훌륭한 경제학 모형이에요. 아마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용한 경제학 모형일 거예요. 하지만 이게 너무 강조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그걸 좀 디엠퍼사이즈를 하고 싶어요. 이게 너무 강조되어 있어서 그냥 이 공급 수요 모형이 알파요 오메가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경제학하면 공급 수요 아니야? 뭐 그냥 사실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기도 해요. 근데 그거를 좀 전 디엠퍼사이즈를 하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수많은 불완전한 모형 중 하나일 뿐이고, 상황에 맞춰서 우리는 새로운 모형을 또 공부를 하고 또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공급 곡선이라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이 공급 곡선이라는 것이 사실 다른 모형들에는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공급 곡선이라는 거를 우리가 그리기 위해서 어떤 가정을 했냐면은, 공급자가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가격이 한계 비용이 되는 점에서 공급을 한다 라는 가정이 있는데, 이게 현실적이지 않아요. 공급자들은 대부분 가격을 그냥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신이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든지 자신이 가격을 직접 설정을 한다든지, 이런 게 현실에서 좀 더 많이 관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공급 수요 모형이 틀렸냐 하면 또 그건 아니긴 한데, 어, 우리는 좀 더 이거보다 좀 더 소피스티케이트한,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미묘한 그런 모형을 공부를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것들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함수도, 공급함수는 제가 뭐 좀 이상하다 말씀을 드렸고, 수요함수도 그러면은 이게 그냥 또 수요함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수요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어떤 가정이 있냐면은, 수요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단위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콜라를 한 캔을 사든 10캔을 사든 한 캔당 가격은 다 똑같다 라고 가정을 하는데, 사실 뭐 꼭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묶음을 사면, 뭐 콜라 뭐 6캔 묶음을 사면은 그 캔당 가격이 좀 다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콜라 캔을 사는 게 아니라 페트병에 들어있는 걸 사면은 그 단위당 가격이 다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콜라의 수요 함수를 그려라? 이거 사실 생각만큼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로 전력 사용에 대해서, 이 전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전력 사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변하죠. 어떤 구간에 있으면 뭐 가격이 싸다가, 처음에는 단위당 가격이 좀 싸다가 점점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단위당 전력 가격이 증가하죠. 우리나라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전력에 대한 수요 함수를 그려봐라 하면 우리가 그냥 못 그려요. 그거는 이 수요 함수라는 것 자체가 단위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 뭐 이 전력을 뭐 1와트를 사용하든 100와트를 사용하든 1와트당 가격이 동일하다. 그 가정 하에서 우리가 수요 함수를 그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전력에 대한 수요 함수를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 함수라는 것도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냐? 어디에나 다 적용될 수 있는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도 어디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는 거.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결론은 이것 또한 수많은 불완전한 모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유용하고 굉장히 좋은 모형이죠. 좋은 모형이라고 하니까 자꾸 끝낼 듯 끝낼 듯 끝내지 않아서 여러분들 막 조바심이 날 텐데, 이게 정말로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정말로 마지막 슬라이드고, 여기서 제가 멈추지 않으면은 정말 제가 멈추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모형이란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모형이라는 거는 이 현실적인 모형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모형이 좋은 모형이다. 뭐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실적인 모형이 좋은 모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어떤 모형도 현실의 모든 측면을 반영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이다? 그거 자체로는 무조건 좋은 것일 수가 없어요. 어차피 현실의 어떤 측면만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모든 측면을 반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측면만 반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좋은 모형이라는 건 결국 뭐가 되냐면은 중요한 측면을 반영을 해야 되고, 그 중요한 측면을 반영을 해서 결과적으로 그 모형이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냐면은, 여기 제가 쓴 건 뭐라고 썼냐면은 재밌거나 유용하거나 아름답거나, 사실 아름답거나는 그냥 제 주관적인 거고 좀 그냥 경제학자들의 기준에서 중요한 거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아름답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경제학을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은 아름다운 모형을 보면은 되게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축구 선수들이 아름다운 플레이를 보고서 되게 감동을 받겠죠. 뭐 그런 것처럼 경제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아름다운 모형을 보면은 되게 감동을 받아요. 아름다운 결과를 보면 되게 감동을 받아요. 그것처럼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장점, 그러니까 그 좋은 모형의 특징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재밌거나 유용하거나, 그리고 유용한 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모형보다는 유용한 모형이 중요하다. 유용한 모형은 그렇게 꼭 현실적일 필요는 없어요. 엄청 현실적이라는 건 그냥 복잡한 게 현실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현실이 복잡하니까. 근데 그런 거보다는 굉장히 현실의 많은 부분을 다 쳐내고 되게 핵심적인 부분 만 남겨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걸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거를 예측을 할 수 있고 뭔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좋은 모형이에요. 그래서 핵심적인 트레이드오프를 잘 포착한 모형이 좋은 모형이고, 그리고 또 재밌는 모형이 좋은 모형인데, 재밌는 모형이라는 건 어떤 거냐? 이전에 생각해보지 못한 현실의 어떤 측면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약간 의외 성이 있는 그런 게 이제 재밌는 모형이고요. 그리고 가정으로부터 결론이 너무 직접적으로 도출되지 않는 모형, 그런 모형이 좋은 모형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가정으로부터 결론이 너무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모형은 사실 좀 재미가 없는 모형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